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과 연결 안 되면 나라라가 망하리기. 2. 내가 후회할 거라 했지. 3. 구조 쏟아붓고도 난리난 상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일본과 중국이 한국과 연결되고 싶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바로 해저터널을 연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중국에서는 산동반도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백령도까지 이어지는 해저터널을 통해 이어도 제주도 목포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일본의 후쿠오카 가라츠 지방에서 시작하여 대마도 부산까지 연결되는 해저터널을 통해 한국과 연결되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서 북극항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주목을 끄는데요.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북극해를 활용한 새로운 선박항로 개척이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북극항로는 지금까지 주로 사용되어 왔던 동남아시아의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항로와 비교하면 그 시간과 비용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드는 항로로서 성공적인 항로 개척이 이뤄질 경우에는 세계 해상물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가 아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북극항로로 변경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주요 해안도시들은 대화랑의 빛을 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와 유사한 입지로 성장한 케이스로는 바로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모든 선박들은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을 통해 중동이나 유럽으로 향하는 항로를 사용 중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말라카 해협의 중심 도시인 싱가포르는 지리적 요충지로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풍부한 물동량과 선박의 이동으로 금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부유한 도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항로가 북극항로로 대체될 경우에는 부산항 주변이 싱가포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한해협이 바로 제2위 말라카 해협이 된다는 것인데요. 북극항로가 개척될 경우에 대한해협은 세계 대다수의 선박물류가 통행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부산항이 북한과 동해선 철도로 연결될 경우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직접 연결이 돼서 북극항로를 이용하려는 선박과 부산항에서 화물기차로 환적하여 시베리아로 향하는 물동량이 합쳐지며 부산항이 단숨에 세계 제1위 항만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물류의 최고 중심 결절점이 될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류가 따라오게 되면 물류와 관련된 해상보험 등을 중심으로 한 각종 금융업종이 부산항에 집적되면서 중심 업무 기능이 부산항에 많이 모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반면 한국과 같은 입지 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일본과 중국에서는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본은 철도가 대륙까지 연결돼 있지 못한 상황으로 한국과 연결이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홋카이도와 사할린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 선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요 산업도시들은 간사이 지방과 도쿄만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에 치중돼 있고 오사카나 도쿄항 같은 주요 항만도시 역시 이 횡단열차 노선과는 거리감이 있어 철도 노선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이슈까지 있어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저터널이 일본 방면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의 항구도시들과 부산항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 중국에서도 일본 이상으로 대한민국과 연결되기 위해 매우 꾸준하게 노력 중인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노선으로는 산동반도에서부터 백령도를 연결하는 노선, 그리고 상하이 이어도 제주도 목포로 향하는 노선 등 다양한 노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극항로가 개발될 경우 한반도로의 진출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은 북극항로에 바로 맞닿아 있는 항구가 없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동해와 태평양으로 나오게 되려면 마치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것처럼 대한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유일한 해상 출구였던 남중국해에서 서방 국가들 과의 갈등 관계를 빚고 있어 미얀마를 통한 출구 전략 그리고 북극해를 통한 출구 전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극 방면으로 트여 있는 곳이 없어 북극해로 진출하기 위한 항구 역시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태평양은 일본의 영해로 막혀있고 대한해협 역시 일본과 한국의 영해로 막혀있는 상황이 것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반도의 동해안과 접하고 있는 북한의 항구 도시들의 장기 조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개발과 이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의 부산 항만이 중국의 유일한 북해출 구전략의 핵심 거점이 되는 것인데요. 화물열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해저터널 이 한반도와 연결돼서 부산항에서 환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큰 출구 전략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산항은 현재까지 미국 등 서방 국가의 투자 비율이 매우 미국 카지노 왕으로 잘 알려진 아델슨 샌즈그룹 회장은 부산을 극비리에 방문해서 무려 10조 원의 투자가 논의됐고 미국 호주 기업들이 앞다퉈 최근에 건설된 부산 신항 배후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위한 움직임이 일면서 실상 부산항 이 미중 간 패권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부산항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핵심 정치 지도자들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부산 지역에 방문하고 있고 특히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 국의원이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며 서울이 아닌 부산을 방문해서 관심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시점이 부산시장이 사퇴한 직후의 시점이라서 차기 부산 시장 선거에서 친중국 성향의 시장이 당선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싱하이밍 중국 대사 역시 중국과 부산 지역의 우호 증진을 위한 부산 중국 포럼 등에 참가하며 부산 지역에서의 행보를 적극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극항로와 시베리아 횡단 열차 개통이 이루어지고 대한해협의 전략적 가치가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부산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발빠르게 중국 측에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의 개척과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활용은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유럽과 서방 사회에 대해 러시아 제재가 매우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나발니 구금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 내에서는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푸틴 역시 사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나오면서 지금까지 러시아가 비민주적 국가였다면 앞으로는 서방 사회의 지지를 얻는 민주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제재를 받고 있던 러시아 지역의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북극항로는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핫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최강자인 대한민국 조선업계에도 대단한 활황이 불어 닥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조선사가 세계 최초로 건조한 쇠빙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주문하였고 혹한기 북극항로 항해에 대한 테스트 주행까지 마쳐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습니다. 현재 쇠빙선과 관련된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북극항로가 개척될 경우 세계 각국 해운사들이 한국에 대규모 쇠빙선 발주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촉발된 북극항로 개척 사업이 미중 간 패권 갈등의 양상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급격하게 떠오르면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싱가포르와 같은 슈퍼 부자들과 기업들이 몰려드는 부유한 국가로 떠오르게 될지 아니면 주변의 강대국에게 무기력한 상태가 될 내가 후회할 거라 했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세계 최고의 삼성 변호인단을 끌고 가 미국을 제소해버리자 바이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삼성 변호인단.
초대규모 로펌 하나 수준의 엄청난 규모로 바이든 행정부를 초토화시켜 놓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삼성의 변호인 단수는 무려 600명에 육박합니다. 삼성그룹의 법무 담당 임원의 스펙도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삼성그룹 법무팀의 총책임자는 법무실장인 김상균 삼성전자 사장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삼성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김상균 사장 휘하에 안승호, 조준영, 김상우, 지재환, 신명훈 변호사 등이 부사장 대우로 일하고 있는데요. 안승호 부사장은 서울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한 뒤 법무실 IP센터장으로 특허 문제를 전담하고 있으며 법무실 법무팀장인 조준영 부사장은 사시 29회에 합격한 검사 출신입니다. 신명훈 부사장 역시 판사 출신의 정관으로 아이비리그 콜롬비아대 법대 출신이며 해외 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지재환 부사장은 일리노이주 어바나 삼페인 출신의 해외 변호사로 유명합니다. 삼성의 수석 변호사인 김희은 뉴욕주 변호사는 글로벌 카운셀 어워즈에서 세계 최고의 변호사인 위너로 선정됐습니다. 영국 변호사 솔리시터 자격도 가지고 있는 김 변호사는 2019년 글로벌 컴페티션 리뷰 GCR가 선정한 전 세계 탑 반독점 분야 사내 변호사 리스트에도 오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관련 업계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사내 변호사로서 반도체와 모바일 산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더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뮌헨에 있는 막스 플랑크 IP 법센터 MIPLC 법학석사 LLM에 이어 스탠퍼드 로스쿨 LLM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반독점법과 함께 IP법에 풍부한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삼성에 합류하기 전 제네바에 있는 WIPO와 커빙턴, 브뤼셀 사무소에서도 근무한 화려함의 끝판왕인 스펙을 갖추고 있죠. 이렇게 그냥 변호사 600명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변호사 600명이 삼성 변호인 군단에 합류하다 보니 삼성은 세계 그 어느 로펌보다 더 강력한 변호사 군단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김앤장이 있다면 미국에는 에이킨 건프가 있습니다. 이킨 건프, 에킨 건프 스트라우스 앰퍼샌드 필드,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회사로 1,800여 명의 직원과 900명에 이르는 변호사 인력을 보유한 미국 최강의 로펌입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는 물론이고 홍콩과 두바이 등 세계 각지 20곳의 사무실을 열고 있고 미국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유명 로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에이킨 건프는 미 의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로비업계를 지칭하는 소위 K-스트리트의 주요 멤버이기도 합니다. 클린턴과 부시 대선 캠페인을 이끈 인물 상당수를 배출한 회사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와 깊은 끈이 닿아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에게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특검에 응하지 말라고 조언해 구설에 오른 변호사도 바로 이 회사 출신입니다. 당연히 에이킨 건프는 정치인 모금에 적극적입니다. 상당 액수의 정치 자금을 매년 민주당과 공화당에 제공합니다. 미국 한 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 회사는 양당에 총 252만 달러에 이르는 기부금을 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오랜 고객입니다. 앞서 언급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메리 리 변호사는 에이킨 건프가 1998년부터 20년 동안 삼성전자 미국 법인 법률자문역을 맡아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를 삼성의 미국 내 법무팀 정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과 에이킨 건프는 이런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에이킨 건프가 미국 내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삼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특별한 로비 창구입니다. 에이킨 건프가 사실상 삼성 대미 로비를 전담한 셈이며 투입되는 액수는 이후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미국 내 로비 내역을 추적한 책임정치센터에 따르면 2013년에 삼성은 총 122만 달러를 로비에 들입니다. 물론 에이킨 건프를 통해서며 액수는 다음 해에 더욱 늘어납니다.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매체인 롤콜은
삼성이 2014년 4분의 1 분기에만 에이킨 건프를 통해 무려 10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집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죠. 단일 기업이 일개 로비 회사에 이 정도 액수를 내놓는 게 흔치 않은 일인지 롤콜은 기사 제목을 삼성 에이킨 건프의 100만 달러 로비를 위해 지불로 뽑았습니다. 에이킨 건프는 바로 이렇게 결정적 대미 로비 창구로 삼성과 오랫동안 깊은 사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600여 명의 삼성 변호인 군단과 이렇게 미국 최강의 로펌까지 힘을 모으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이 뒤통수를 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국제재판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WTO에 한 번에 묶어서 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기업 뒤통수 치기 전략은 국제통상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분쟁 해결 절차를 밟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미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와 수입차에 대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정부도 바이든 제소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도 바이든의 정책이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 위반이라며 제소했습니다. 그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미국 정부가 잇따라 쏟아내는 시장 교란 행위에 한중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밤 누리집에 올린 자료를 통해 미국이 보호주의적 조처를 남용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했다며 우리의 우려를 해소하고 합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의 수출 통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제로섬적 사고를 중단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의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한국산 전기차를 미국이 차별하고 있다며 바이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유럽이 미국의 졸개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에 이어 중국과 프랑스까지 합세하게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WTO 재판에서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최근 중국을 찾았을 때 특이하게 모든 일정을 비공개로 한 이유에 대해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왔기 때문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변호사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애플마저 삼성에 쩔쩔매고 있고 한국산에 터무니없는 관세를 매겼다가 WTO에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압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미 미국 정관계는 로비스트들의 힘을 얻고 한국 편으로 만들어 놓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자금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 홈페이지에 따르면 삼성그룹, 삼성전지, 삼성반도체, 삼성 SDI 미국 법인은 지난해 미국 로비 자금으로 579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돼 전년도에 372만 달러에서 약 56% 증가했습니다. 오픈시크릿은 삼성그룹의 미국 로비 자금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이후 조금씩 줄다가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반도체법이 발효된 지난해 3분기부터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단체는 SK하이닉스 미국 법인 솔리다임도 전년도 368만 달러보다 43% 늘어난 527만 달러를 지난해 미국 로비 자금으로 지출했다고 분석했는데 두 그룹이 미국에서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 기아차, 현대차 슈퍼널 현대제철 기아차 미국 법인도 지난해 역대 최고액인
$336만 달러를 미국 정관계 로비에 쓴 것으로 집계됐는데 현대차의 로비 자금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 활동 등에 쓰였다고 오픈시크릿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심 정관 인사들도 모두 한국 편, 미국 최고의 로펌도 한국 편, 프랑스도 한국 편, 중국도 한국 편. 이제 더 이상 바이든을 지켜줄 수 있는 기관과 단체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혼다에 이어 도요타까지 한국에게 손을 벌리자 일본이 뒤집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현재 도요타는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받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연내 배터리 공급을 위한 MOU를 맺을 것이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함께 한국을 잡으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인데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유가 드러나 외신까지 크게 경악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1997년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면서 배터리 제조 능력을 자체 구축해 온 바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합작사 PEV를 설립해 기술을 내재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파나소닉과의 또 다른 합작사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솔루션을 세워 한국을 추격하려 했습니다. 작년 7월 반값 배터리 전략을 공개하며 LG 에너지 솔루션을 잡겠다고 한 것도 이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쿠시마와 히메지 툼 4개 지역에 공장 건설을 계획했고 중국 다롄에도 공장을 세워 배터리 생산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들려온 놀라운 소식은 도요타를 더욱 다급하게 했습니다. 지난 8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혼다가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던 것입니다. 혼다 CEO는 직접 한국을 찾아와 합작사 설립에 5조 원대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분 또한 LG 측이 51%, 혼다가 49%로 한국에 더 유리한 구조였죠. 해당 합작 공장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세우기로 결정됐는데 약 규모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합공을 진행해 2024년 말부터 배터리셀과 모듈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혼다는 미국 현지에서 12곳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 업체와의 협력이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LG와 혼다가 미국에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약속을 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다의 행보는 도요타가 결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외신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도요타에도 배터리를 팔게 됐다며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배터리 기업 파나소닉이 지워지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도요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출시하고 연간 3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파나소닉 이상의 배터리 공급처가 필요했고 최적의 기업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낙점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8월 말 도요타는 미일 양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천억 개는 일본 국내 배터리 공장에 투입되고 3,300억에는 미국 공장 건설에 쓰겠다는 것이었죠. 생산 합계치는 최대 규모를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이는 혼다와 LG 측의 합작사 설립 발표 후 이틀 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 완성자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사들과 합작 공장을 세우는 것과는 달리 도요타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 차별화된 전기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죠.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 설비에만 2조엔을 투자해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도요타만은 내줄 수 없다며 9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시장을 뺏기면 일본 자동차 산업 경쟁력마저 떨어질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장 건설비와 설비 투자 지원에 5천억엔,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 확보에 3,500억엔의 보조금을 책정했습니다. 1991년 소니그룹이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이후 일본 업체들이 배터리 시장을 주도해왔던 상황을 다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2015년 일본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업체에게 주도권을 내준 뒤 대표 업체 파나소닉 점유율마저 8.7%로 내려앉아 버렸죠.
그런데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혼다와 도요타가 한국을 선택하자 기시다 정부가 크게 당혹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요타가 추가되면서 글로벌 톱 10 자동차 업체 중 9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자국 부품사를 선호하는 일본 업체들이 LG 에너지솔루션과 연이어 손을 잡는 것은 미국 내 생산 능력과 앞선 기술력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하이니켈 배터리를 양산했고 충전 속도가 대폭 개선된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까지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또 파우치형, 원통형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죠. 그 결과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선 점유율 3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5년로 가파른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려 하는 것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전체 CAPA 가운데 북미 지역 비중은 올해 7%에서 2025년 45%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순수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일본 파나소닉의 미국 공장은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 내 한 곳뿐입니다. 파나소닉은 미국에 4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7월 캔자스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급하게 오클라호마 부근으로 변경하는 등 공장 설립의 가피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공장에서 근무할 약 4,000명의 직원을 뽑고 있지만 파나소닉으로 가겠다는 이들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완성자 업체들은 배터리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실현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형 배터리사와 얼마나 빨리 파트너십을 맺는지가 향후 실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후 공격적으로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GM, 혼다,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미국에만 총 5개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도요타가 해당 자리에 더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파나소닉의 우선순위 또한 도요타가 아닌 테슬라입니다. 도요타와 파나소닉 합작법인이 최근 미국 현지에서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2025년부터 5년간 연 4,000톤의 탄산리튬을 받는 것이 고작입니다. 반면 모든 소재 업체들은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IRA 이후 국내 배터리 업체의 소재 확보 현상을 보면 LG 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업체로부터 황산 코발트 7,000톤과 약 25만 톤에 이르는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고 한국 포스코에서도 양음극재를 7년간 대량 공급받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0일 백악관은 배터리 원료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데 약 4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한국 및 동맹국들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프라법에 근거해 책정한 보조금 중 28억 달러를 12개 주에 있는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자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90억 달러가 리튬과 흑연,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개발 및 생산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20개 업체 중 국내 배터리사에 이미 소재를 공급하거나 예정인 곳도 상당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에 천연 흑연을 공급하기로 한 호주 시라가 대표적입니다. 모잠비크에서 광산을 운영 중인 시라는 내년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이 핵심 열쇠를 쥐자 미국 측 인사들도 연일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일 미국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청은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 유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또 혼다와의 배터리 합작사 또한 오하이오주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GM에 이어 포드에도 대규모 양극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재 공급망 다변화를 노리는 포드 측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포드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한국을 찾아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을 요청했죠. 포스코는 현재 고순도 니켈 및 수산화 리튬의 국내 생산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포드에 수십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계획하자 이는 일본 내에도 전해져 자신들만 뒤처졌다며 크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원 확보에 실패하고 기술력이 낮은 파나소닉을 찾는 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 전고체 배터리로 상황을 역전시키려 하기도 했습니다. 도요타가 1,000건 이상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의 40% 규모입니다. 도요타는 작년 9월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고 이그 에너지 솔루션이 해당 기술력마저 능가해버렸죠. 상온에서 출방 전 수명이 500회 이상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것입니다. 500번 이상의 충방전 이후에도 80% 이상 잔존 용량을 유지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약 40% 높아 기술적 진일보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최고 권유 과학 저널 사이언스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포스코 그룹이 전고체 소재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미래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도요타는 자존심까지 접어가며 한국 업체에게 발을 걸쳐 놓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해가는 한국 배터리. 더 높은 성장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